안녕하세요. 인생에 사이다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저는 고구마 답답이 그 자체였습니다. 서운하거나 뭔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어도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참기도 잘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전에 어디선가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을 봤는데요. 뭔가 억울한 기분이 계속 든다면 그건 내가 억울할 만한 선택을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제가 억울해질 만한 그런 선택들을 제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분명 속마음은 하기 싫거나 별로일 때도 있지만 상황에 밀려 또는 괜한 싸움 나기 싫어서 그냥 할 때가 많았거든요. 마음으로는 내켜하지 않으면서도요. 결혼을 하고 어머님을 모시는 문제도 그랬습니다. 회사 언니의 소개로 만난 저희 남편.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데 결혼할 때 분명 남편은 따로 신혼집을 준비해 두었다고 했거든요. 대출이 좀 있다고 해도 젊은 사람이 집까지 마련해 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참 성실하고 능력 좋은 사람인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 날짜 잡아놓고 나선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창업을 할 거래요. 지금 회사 그만두고요. 근데 돈이 좀 모자라서 어머님 사시는 곳에 전세금을 빼서 그걸 보탠다는 겁니다. 그럼 어머님은 어디서 사시냐니까 저희랑 같이 살아야 된대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 다 잡아놓고 이제 와서 한다는 게요.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는 말처럼 제가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싫다는 내색 잘 못하는 성격인 걸 남편도 알다 보니 이제야 말한 것 같더라고요. 결혼 날짜 다 잡아놨는데 네가 어쩔 거냐 이거죠. 보통의 여자들이라면 길길이 날뛰고 파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싫으면서도 어영부영 그렇게 하자고 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어머님은 시집살이 그런 건 다 옛말 아니냐며 자기는 그럴 성격도 못 되고 누가 시켜도 시집살이는 못 시킨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보고 시어머니 구박이나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웬걸요. 막상 결혼해보니 은근한 시집살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입도 까다로우시고 집에 계시면서 집안일도 거의 안 하셨어요. 저는 그때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좀 유동적이었거든요. 강의 있을 때만 나가는 거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집안일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한 끼 때우고 싶어도 밥상을 늘 차려야 했는데 고기는 한우랑 오리고기만 드시고 야채 사오면 유기농 맞느냐고 따지세요. 과일도 백화점 게 맛있으니 백화점 식품관 거 사오라고 하시고요. 집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씀씀이가 꽤 크신 편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원래는 어머님 사셨던 집도 어머님이 버시는 돈은 없고 쓰는 돈이 많다 보니 팔고 전세로 바꾸신 거라더군요. 물론 그 전세금은 결국 남편 창업 비용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지만요. 남편이 창업한 가게는 잘 됐냐고요? 아니요. 초반에는 좀 잘 되는 듯 싶었는데 한창 유행하던 창업 아이템이어서 그런지 유행이 지나고 나니 시들해졌습니다. 저는 저럴 거면 그냥 회사 계속 다니지 뭐하러 창업을 갑자기 한다고 했을까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남편과 저 둘 다 돈은 벌지만 생활비가 꽤 빠듯했습니다. 기본 생활비에 공과금, 대출 갚고 어머님 용돈까지. 게다가 갈수록 남편 가게는 팔이 날려서 수입도 줄어들고 참 힘들었죠. 하지만 돈이 쪼들려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툭툭 내뱉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친정이 잘 살지 않고 평범한 것에 불만이 많으셨어요. 어머님은 자기 친구들은 다 돈이 많고 부자라며 자기만 이렇게 구질구질 산다고 투정을 잘 부리셨는데요.
그러면서 잘 하시는 소리가 어머님 친구분들 며느리들은 다들 그렇게 직업이 좋거나 혹은 친정이 부자라네요. 아휴, 좋겠다. 걔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 부족할까봐 지갑 마를 틈도 없이 용돈 넣어주고 어디 가면 선물 사오고 여행 턱턱 보내주고 며느리들 참 잘 얻었어. 저는 그런 말씀을 제 옆에서 하실 때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집들은 며느리만 잘난 게 아니라 아들도 잘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어머님 친구분들은 아들들이 대기업 다니고 변호사에 회계사에 다 짱짱합니다. 아들들이 직업도 좋고 시댁도 잘 사니까 당연히 며느리들도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 본인은 집 한 채 없어서 둘째 아들 집 얹혀 사시면서 정작 결혼할 때 저한테 옷 하나 해주신 적 없으면서 그렇게 비교하고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어머님이 좋고 같이 사는 게 좋아서 같이 사나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저도 그 집은 아들들이 잘났잖아요. 라고 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았습니다. 어머님의 비교질에 속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소연하면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엄마가 속상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꼬아서 듣냐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제 자격지심이랍니다. 자격지심 느끼라고 옆에서 주구장창 말하는 게 누군데요. 제 상황이요. 일은 일대로 하고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하는데 누구 하나 고마워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구박합니다. 게다가 늘 돈에는 쪼들리고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현타가 제대로 왔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벌어서 모았으면 더 잘 모았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할 결정적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뒤집어 엎을 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았죠. 그렇게 햇수로 결혼한 지 3년이 될 때였습니다. 솔로로 지내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나이가 많이 든 노총각 첫째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 어머님도 당연히 기쁘셨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어머님을 기쁘게 한 건 아주버님이 결혼한다고 했던 예비 형님네 친정이 잘 산다는 겁니다. 예비 형님 아버지가 주유소 2개에 상가까지 갖고 계신다네요. 그렇게 부자 며느리를 노래 부르던 우리 어머님, 입이 귀에 걸리셨죠. 나이든 아들 치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거기다 형님 친정이 잘 산다고 하니까요.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인사 왔을 때 어머님은 예비 형님이 마음에 들어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손도 막 쓸고 고맙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했습니다. 예비 형님은 좀 도도하고 새침한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도 조금은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예 하며 손을 쓱 빼더라고요. 좋아 죽는 건 저희 어머님 뿐이었습니다. 형님이 사과 하나를 집어먹으면 저한테 막 그러세요. 아유, 사과 좋아하나 보네. 얘 둘째야, 사과 좀 더 깎아와. 아니에요. 여기 많은데요, 뭐. 많이 먹어. 너무 야이었어. 많이 먹음 살찌죠. 아유, 이렇게 말라서 찔살이 어딨어.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 그래? 맞아. 여자는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이쁘고 똑 부러지는 여자를 만났을꼬, 우리 문석이가. 어머님의 호들갑 속에서도 형님은 별 대꾸 없이 어색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고 싶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눈치를 챘는지 인사드렸으니 이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식사하고 가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성화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작 음식은 제대로 먹지도 않고 간 것이었죠. 솔직히 제가 보기엔 좀 예의도 없어 보이고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여서 예비 형님이 그렇게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러든가 말든가 좋아 죽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친정이 부자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을 하셨어요.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정도만 집에 오시고 그 외에는 거의 오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게 되면 그렇게 형님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옷차림이 너무 세련됐다며 확실히 고급품을 많이 써봤어서 그런지 센스가 있다고. 머릿결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다고도 그러고요. 며느리 칭찬하는 어머님 좋죠. 하지만 솔직히 제가 보기엔 칭찬이 아니라 아부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형님 친정이 부자라고 해서 어머님에게 뭔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어머님은 그렇게 형님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같이 살면서 식사 차려드리고 수발 들어드리는 건 전데 저는 무슨 당연히 부려도 되는 무술이고 형님은 이웃나라 공주님처럼 대하셨으니까요. 참 씁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부자는 아니셔도 좋으신 분들이고 저도 사랑받으면서 큰 건데 이 집에서 제 존재는 참 하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가게는 어거지로 근근히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버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도 많아서 대출도 많이 끌어다 썼죠. 그러다가 좀 무리해서 새로운 설비를 넣었는데 장사는 여전히 잘 안 돼서 금전적으로 많이 휘청이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국 지금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대출 때문에 결국 집까지 내놓게 되었다는 게요. 남편은 결국 가게 정리하고 다시 회사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때쯤 저희 아빠가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소리가 지금 아파트 살기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건 좀 아깝지 않느냐면서 아빠가 사신다고 하셨어요.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말에 아빠가 통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빠의 통장에는 엄청 큰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로또 됐어? 그 말에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주셨다고. 저는 의아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1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커오면서 할아버지는 잘 못 보고 컸어요. 할아버지와 아빠는 왕래도 없이 지내셨거든요. 결혼 문제로 아빠랑 할아버지랑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사시다가 저 결혼할 때쯤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많이 위독하시다고. 할아버지는 병원에 계셨는데 그때 아빠가 할아버지께 용서 구하고 두 분은 화해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빠와 엄마 두 분 다 내내 병원에 가서 찾아뵈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이 많은 돈을 주셨다는 게 놀랍더라고요. 아빠 하시는 소리가 할아버지가 시골에 들고 있는 땅이 꽤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 주시면서 다 팔라고 하셨대요. 거기 부동산 호재가 있다고요. 아빠는 할아버지 말대로 땅을 내놨고 좋은 값에 팔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통장 안에 든 돈은 그 돈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어느 정도 돈을 주고 싶었는데 차라리 현금 말고 지금 아파트를 제 명의로 사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평생 고생 많이 하며 사셨는데 뒤늦게 여유가 생기신 것 같아 참 기쁘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저희 아파트를 직접 사서 제 명의로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아빠 명의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에게 집을 팔았어요. 남편은 어차피 장인어른 집이니까 곧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전세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굳이 어머님에게 따로 얘기는 안 드렸고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었고 어머님 자체도 자기한테 돈 얘기 그런 거 일절하지 말라고 귀찮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 집은 아빠 명의가 되었어요. 집을 팔지 않고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쯤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제사 음식을 전날 다 준비하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 당일 늦게 와서야 절 올리고 상 차린 거 좀 치우고 앉아있다 가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행 간다고 아예 안 오셨습니다. 저도 솔직히 왜 저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가뜩이나 제사 준비도 저 혼자 하는데 이제는 아예 오지도 않으신다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형님에게 사정이 안 되면 못 올 수도 있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형님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가져다 준다고까지 하셨어요. 형님은 물론 됐다고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오지 않는 아들 내외에 왜 이렇게 싱글벙글 하셨냐고요. 명절 안 오는 대신 어머님 여행 가는 돈을 형님이 보태주기로 하셨거든요. 어머님은 친구분들과 나트랑으로 여행 가신다고 하셨고 그 돈을 형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신나서 안 와도 된다고 하신 거였죠. 하지만 형님도 웃긴 게 말은 본인이 다 내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따로 저희 남편한테 말했더라고요. 반반하자고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어머님께 생색은 다 내놓고 왜 반반을 하자고 하나요? 돈도 많다고 하시는 분이. 저는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남편은 엄마 여행 가는데 형네에서만 다 내는 게 말이냐고 우리도 좀 보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부터 사는 것도 확연히 다르니까 잘 사는 아주버님 내서 좀 내도 되건만 저희 남편 그럴 때만 효자가 되더군요. 그래서 결국 형님네가 6, 저희가 4 정도로 하기로 하고 돈 보탰습니다. 생색은 형님이 다 냈는데 결국 저희도 돈을 낸 거죠. 저는 돈은 돈대로 내고 명절 음식 준비 다 하고 그러면서도 어머님한테 형님 칭찬을 귀에 딱지가 않게 들어야 했어요. 제가 말씀도 드렸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낸다고요. 하지만 그건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남편이나 참 하나같이 얄밉고 나를 무슨 일개 무수리로 여기는구나 싶어서 갈수록 화가 쌓일 무렵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여행에서 다녀오신 어머님은 형님에게 선물을 사왔으니 꼭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형님이 저희 집으로 오셨죠. 어머님은 저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건 관광지 선물샵에서 파는 비누였어요. 왜 여러 개들이 모아서 한 묶음으로 파는 안에 코코넛 들어있는 작은 비누요. 그나마도 저 주려고 사신 것도 아닌 것 같고 관광지 판매샵 가서 안 사긴 뭐하니까 그냥 하나 사신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사와봤자 결국 화장실에 놓고 다 같이 쓰는 건데 이걸 제 선물이라고 한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주질 말던가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 보고 있으니 어머님 하는 소리가 향이 좋텐다. 씻고 나도 부드럽고 개수도 많지? 아, 네. 예, 너는 시어머니가 선물 줬는데 반응이 그게 뭐니? 고맙다고도 안 하니? 저는 기가 막혔지만 대강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선 어머님은 신난 얼굴로 상자 하나를 꺼내서 형님께 내밀더라고요. 자, 첫째야, 너는 이거. 그 상자 밖에는 명품 로고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심드렁하게 그 뚜껑을 열어봤는데 안에는 명품 브랜드 스카프가 있었어요. 어떠니? 괜찮니? 저 스카프 잘 안 하는데. 왜? 날씨 싸늘한데 목에 두르고 다녀봐. 이거 봐봐. 명품 브랜드잖아. 예,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디 한번 해봐. 다음에 올 때 할게요. 어머님은 형님에게 한번 해보라며 아니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러고 계셨는데 그걸 지켜보는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속에서 휘몰아치더라고요. 여행 비용도 비슷하게 내드렸는데 형님은 명품 브랜드 스카프고 저는 현지에서 파는 5개들이 비누. 어머님은 형님에게 큰맘 먹고 샀다며 해보라는데 정작 형님은 시큰둥해서 다음에 해본다고 그러고 있고요.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여태까지 밥 차려드리고 빨래해드리고 말상대해드린 저한테는 이까지 비누 하나 던져주고
잘 오지도 않고 딱 봐도 어머님 무시하는 게 보이는 형님한테는 오히려 설설기고 알고는 있었지만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아서 정말 기분 더럽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에게 그랬죠. 어머님, 이왕 사오실 거면 똑같이 사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비누 주고 형님은 스카프인가요? 좀 너무하시네요. 제 말에 어머님도 황당한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그전까진 뭘 해도 그냥 암소리 안 하고 알겠다고 했던 제가 기분 나쁘다며 대놓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 더 기분 상해하며 한다는 소리가 너 비누 많이 쓰잖아. 그럼 형님은 비누 안 써요? 각자 필요한 거 하는 거지. 나 여태까지 너랑 지내면서 스카프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 주시면 하죠. 안 하겠어요? 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2개나 사니? 그럼 형님은 왜 주시는데요? 내가 주고 싶어서 줬다. 얘 왜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 어머님 말에 옆에 있던 형님도 한숨을 푹 내쉬더니 저한테 상자를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귀찮은 얼굴로 자, 동서 가져 그럼. 나는 집에 이런 거 많아. 그럼 됐지? 형님 말에 저는 정말 스카프고 뭐고 다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스카프 못 가졌다고 이러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뭔데? 어머님이 너무 눈에 띄게 차별하시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차별이 아니라 사람한테 맞는 선물을 한 거야. 솔직한 말로 네가 이런 게 필요해? 이런 명품 선물이 너한테 어울리냐고. 첫째는 워낙 들고 다니는 것들이 다 명품이고 좋은 것들이니까 내가 신경 써서 사온 거고 너는 아니잖아. 옷만 해도 다 동대문이고 보세한이야. 어머님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모시고 살고 명절 때 음식 다 하고 어머님 용돈까지 드리는 거 저예요. 형님이 아니라.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야, 너 그런 걸로 생색내지 마. 나 생색내는 거 딱질색이야. 내가 뭐 너 때문에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 집에 우리 아들 벌어서 온 돈으로 사는 건데 네가 뭔데 생색이야. 그리고 비누가 어때서? 쓰기 싫음 관둬. 내가 사주고도 욕먹니? 그러면서 비누를 획 낚아채 가시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일어나 어머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여행 갔을 때 쓴 트렁크에 어머님 짐을 도로 다 넣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따라와서 저를 보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어머님이랑은 더 이상 한 집에서 못 살겠습니다. 나가세요. 뭐? 나가? 야,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아야.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아니요. 이거 저희 아빠 집이에요. 어머님 아들, 이 집 저희 아빠한테 판 지 꽤 됐거든요. 못 믿겠음 직접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님 짐을 복도에 내놨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동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짐을 그렇게 내놓으면 어머님은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요? 어머님이 죽고 못 사는 첫째 며느리랑 첫째 아들 있는 집에 가면 되죠. 뭐야? 아니 갑자기 왜 우리 집이 나와? 저만 며느리예요? 진석 씨만 아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나한테만 밀어두고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 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 눈에도 내가 이 집 무수리로 보이나 보죠? 그리고 어머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무래도 형님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형님 내서 사세요. 지금 시어머니 쫓아내는 거야? 너 진짜 미쳤어? 진석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안 가만히 있으면 어쩔 건데요? 이혼? 하라 그래요. 나도 진작에 어머님하고 김진석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예요. 나가세요 당장. 저는 그렇게 어머님과 형님을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은 왜 이러냐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아랑곳 않고 밀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을 확 닫으니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실에 보니 형님에게 준 스카프와 제게 준 비누가 덩그러니 있더군요. 그걸 보는데 또 화가 치밀어서
몽땅 손에 들고 현관문을 확 열고는 던져버렸어요. 이것도 갖고 가세요. 저 저딴 거 필요 없거든요. 사람한테 맞는 걸 선물한다고요. 그래서 보란듯이 저한테는 저가 비누 쪼가리 주고 형님한테는 명품 스카프를 주세요. 입장 바꿔서 어머님이라면 비누 쪼가리 받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리 나오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큰며느리 효도받으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던지 말던지 저는 아랑곳 않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한 10분 지나니까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 우리 엄마 쫓아냈다며? 그래. 너 미쳤어? 너네 엄마가 형님한테는 명품 스카프 주고 나한테는 비누 쪼가리 던져주더라. 선물이라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뭐? 야, 너 명품에 환장했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제가 왜 화가 났는지 포인트조차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엄마 집으로 모셔. 안 그러면 어쩔 건데? 이혼이야 진짜.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잘 됐네. 이혼하자. 나 안 그래도 너랑 니네 엄마랑 살면서 이 결혼이 맞는지 이혼해야 되는 건 아닌지 수도 없이 생각했거든. 좋아, 이혼하자. 네가 이혼하자면 내가 쫄 줄 알았니? 제발 이혼하자, 응? 저는 그렇게 전화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와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따졌죠. 결혼 준비할 때 나하고는 상의 없이 네 마음대로 어머님하고 합가하자고 했지. 회사 다니는 것도 네 마음대로 그만두고 가게 열어버리고 그래놓고 결혼 후에 집안일이며 어머님 시중까지 다 나한테 들게 했지. 당신 그 잘난 가게는 수입은커녕 빚만 생겨서 결국 집 하나 있는 거 우리 아빠한테 팔았잖아. 거기다가 당신 어머님 끝까지 나 무시하면서 형님하고 비교진이나 해대고. 자,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내가 당신하고 계속 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제 말에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움찔하더니 그래도 어떻게 시어머니를 쫓아내느냐고 같은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만해. 듣기 싫어. 나도 이제 어머님 못 모셔. 이만큼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럼 진짜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바라던 바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형님네서 며칠 지내시다가 형님이 도저히 같이 못 산다고 저희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내내 눈치 주고 잔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 안 나가면 이혼한다고 아주버님께 으름장까지 놓을 정도로요.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 쫓아내는 미친년 아니냐며 길길이 날뛰고 욕하셨고 저는 그것도 싹 녹음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하면 써먹으려고요. 그리고 저나 남편, 어머님이 따로 별도 계약 없이 아빠 집에서 임시로 얹혀 사는 거였는데 이제 갈라설 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아빠가 이 집 팔 거라고 했으니 우리는 나가줘야 된다고 통보도 했죠. 애초에 주거에 대한 계약이니 뭐니 아무것도 작성한 게 없었거든요. 돈을 지불하고 전세나 월세로 저희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자고 빌더라고요. 가게도 망하고 옮긴 회사도 영 별로인데다 살 집도 없어졌으니 똥줄이 타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되니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거냐니까 작은 방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사시면 된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어머님 마음에 들고 가격도 싼 방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형님네에서도 어머님께 계속 나가라고 하고 결국 어머님은 집에서 2시간 거리인 막내 아가씨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가씨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결국 남편이 어머님 혼자 사실 집을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식들도 다 안 받아주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리신 겁니다. 남편은 그런 얘기를 다 저에게 했지만 저는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그냥 이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있을 때나 잘하지 이제 와서 저한테 뭐 어쩌라는 건가요? 어머님 자식들도 싫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엄밀히 자식도 아닌 제가 계속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과의 이혼은 잠시 보류 상태로 뒀습니다. 저한테 한 걸로 봐선 당장 갈라서고 싶은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어요. 지켜지지 않는다면 뒤도 안 보고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고요. 어머님은 욕하시던 저번과 달리 이번에는 태도를 바꿔서 전화가 오셨어요. 비누져서 미안하다면서 다음엔 너도 좋은 걸로 사주겠다느니 하시는데 참 끝까지 제가 그깟 스카프 하나 못 받아서 이러는 쫌생이 만드시는 건가 싶어서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똑히 말씀드렸죠. 저는 스카프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저 저와 형님을 동등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겨주셨으면 저도 어머님 쫓아내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나는 앞으로 진석 씨와 이혼했으면 했지 어머님은 다시 보고 싶진 않으니 알아서 잘 사시라고 그렇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을 그렇게 쫓아낸 거 어떻게 보면 제가 모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오랫동안 속에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억울했습니다. 똑같이 결혼했는데 형님은 저렇게 공주 대접하시고 나는 무수리 취급하고 하지만 억울할 때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자꾸 억울한 기분이 든다면 그건 내가 억울한 선택을 자꾸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지 않은 선택을 한 겁니다. 저를 무시하고 비교하는 어머님을 쫓아냈고 뻔뻔한 형님네와의 인연을 끊고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남편도 더는 봐주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하니 더 이상 억울하지도 않고 되려 속 시원합니다. 저에게 잘해주셨다면, 아니 최소한 형님하고 공평하게만 대해주셨더라면 저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도 제가 너무 한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지난날의 본인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사연 채널을 잘 듣는 50살의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결혼이 그랬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저와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겠지만 제 지난 결혼 생활은 너무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2년도 안 돼서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지금까지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결혼 생활도 벌써 20년 정도 흘렀네요. 그때 저는 대학교 앞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고 가격도 저렴했었죠. 테이블도 2개밖에 없고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가 29이었는데 남자친구는 30 넘기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을 하자더라고요. 지금이야 비혼이라는 말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연애의 끝은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때였잖아요.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그 남자의 말에 따라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결혼 후에 자신의 본가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친의 회사의 지사가 거기 있는데 그쪽으로 순환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자리 잡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려가느냐 하니까 남친 한다는 소리가 거기서 다시 카페를 차려보라는 겁니다. 거기가 지방 신도시인데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곳이라서 뭐가 많이 없대요. 근데 아파트는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초기에 자리를 잘 잡으면 지금보다 훨씬 매출이 괜찮을 거랍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5년 넘게 장사했는데 갑자기 연고도 없는 곳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카페를 열 생각을 하니 걱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고 했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주말부부로 떨어져 산다는 것도 내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자친구 하나 믿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막바지에 남자친구 말이 또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회사 근처에 있는 빌라를 구해서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했고 그건 남자친구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한다는 말이 엄마 아빠가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서 거기 우리 들어가서 살라셔. 정말? 근데 지금 짓고 있으면 언제 완공인데? 한 1년 반 정도 남았다나 봐. 그럼 그때까지 우린 어디서 살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그 아파트 완공되기 전까지만 같이 사는 게 어떻냐는데. 같이?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 전 소개로 한두 번 뵌 게 전부고 아직은 너무 어색하고 어려운 분들인데 같이 산다니요.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시집살이 얘기도 많이 들었고 합가는 완전 비추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길게도 아니고 1년 반만 같이 사는 거라며 그렇게 살고 나면 아파트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데 좋은 거 아니냐 그러더군요. 남자친구도 늦게 취업을 해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저 역시도 있는 돈 다 털어서 카페 시작한 거라 또 카페로 생활 유지될 만큼만 버는 정도라서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 친정도 그렇게 도와주실 돈이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 갈 수 있는 좀 저렴한 빌라로 신혼집을 구하기로 한 건데요. 1년 반만 시댁에서 지내면 30평대 신축 아파트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걱정도 되고 썩 내키진 않았어도 또 나쁘지는 않은 조건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저는 카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라 그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곳에서는 2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조심스럽고 불편한 일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저에게 살갑게 잘해주시는 편이 아니었고 좀 냉랭한 성격이셔서 더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배를 타시는 일을 하셨고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일은 그만두셨어요. 그때 모아둔 돈이 꽤 돼서 형편은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남편과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카페를 차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말리시는 겁니다. 너 상원이 얘기 들어보니 카페 차린다고 알아본다면서? 네,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로 같이 일해야죠. 뭐하러? 맞벌이 하는 사람들 결국 돈 벌어서 집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는 우리가 1년 반 뒤에 집 준다고 했잖아. 아등바등 둘이 벌어야 될 상황도 아닌데 뭐하러 너까지 나가서 일을 해? 그러지 말고 너는 그냥 한동안 집에 있으면서 나한테 살림 좀 배우고 애 빨리 가질 생각을 해라.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얼른 손주나 우리한테 안겨다오. 그거면 된다. 그리고 너네 나중에는 나가서 살 거니까 그 전에 나한테 살림 좀 배우고. 라면서 카페 차리지 말고 집에서 살림하고 빨리 아이부터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 남편과 얘기를 끝냈었는데 어머님하고는 얘기가 안 된 건지 저렇게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워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엄마 말대로 그렇게 좀 하자.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라는데 뭐 어떡하냐? 그리고 잘 됐지 뭐. 자기도 이참에 좀 쉬어. 나 별로 안 쉬고 싶어. 카페 운영하고 싶어. 자기야, 엄마 말처럼 우리 결혼했으니 아이 가지는 게 먼저야. 자기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일단 아이부터 갖고 그 후에 가게는 열어도 되잖아. 급한 것도 아니고. 남편은 아직 개발이 다 안 된 신도시인데 그에 반해 아파트는 많다 보니 카페를 열면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선 아이 먼저 가지고 카페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을 바꾸는 거였죠. 속상했지만 어머님 뜻이 강경한 데다 남편까지 제 말을 따라줄 생각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루 왼종일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님 옆에서 살림을 배웠어요.
아니, 정확히는 살림을 배운 게 아니라 제가 다 했습니다. 아버님이 식사를 일찍 하신다며 저한테는 5시에 일어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남편 출근 준비하고 남편 나가고 나면 집안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특히나 청결에 예민하신 분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바닥을 닦아야 했어요. 그거 끝나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빨래 돌리고 점심 준비하고 어머님 아버님 식사 준비하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나 재활용 정리, 찬장을 닦는다거나 여러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집안일인데 어디서 그렇게 새로운 일거리가 나타나는지 어머님은 별의별 집안일을 다 가지고 와서 시키셨어요. 오늘은 이불을 싹 걷어서 빨래하라든지 찬장 대청소를 한다든지 나무 식기들, 도마, 그릇을 다 꺼내서 나무 식기 전용 오일을 발라 닦으라고 하신 적도 있고요. 수건이나 행주도 틈틈이 삶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끝나면 마트나 시장 가서 장 봐오고 또 저녁 준비 끝나면 또 설거지하고 온 집안의 바닥을 밀대로 닦고요. 그게 제 하루의 반복인 겁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잘잘하게 할 일도 많았어요. 게다가 시부모님 댁이 넓은 주택이라 할 일도 더 많고 관리해야 될 것도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바깥 음식 별로 안 좋아하신다면서 식사도 꼭 집에서 드셔야겠대요. 어디 약속들도 없으신 건지 그렇게 왼종일 집에만 있으신 겁니다. 어머님은 살림 가르쳐준다며 입으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시면서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모든 건 제가 다 해야 했는데 그게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나 이 집에 무슨 가정부인가? 내가 이 집 살림해 주려고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결혼 전에 인사 왔을 때 집이 유난히 먼지 한 톨 없이 유난히 깔끔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저 인사 온다고 이렇게 청소하셨나 보다, 또 어머님이 깔끔하신 성격이신가 보다 싶어서 좋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 어머님은 지나치게 청결을 강조하시는 분이었고 청소에 미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걸 저한테 하라고 시키는 거였죠. 며느리 들어왔으니 어머님은 살림에서 손 딱 떼시고 다 저한테 부려먹는 거였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다기보다 내가 매일매일 기계처럼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밥 차려드리러 결혼했나 싶은 현타가 오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저희 가족들, 친구들은 결혼해서 잘 사느냐 한번 보자고 연락이 오는데 매일 시부모님 밥 차려주고 집안일 하느라 약속 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쩌다 약속 생겨서 나가려고 하면 어머님이 그렇게 눈치를 주니까요. 너 참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나 보다. 여기서 거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기어코 그 먼 곳까지 친구를 보러 간다는 거야? 결혼식에 와준 친구들인데 아직까지도 고맙다는 인사를 못해서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유난이야. 걔네는 결혼 안 한다니? 어차피 너도 갈 건데. 그래도 인사는 해야죠. 별걸 다 한다. 시부모 밥 차리기 싫어서 핑곗거리 생긴 건 아니고? 하면서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 집 밥 차려주려 결혼한 것도 아닌데 친구도 제대로 못 만나나요? 저는 어머님의 그런 빈정거림에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따지지는 못했습니다. 원체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싫어하는 저는 원래부터 부딪힐 일 있으면 제가 사과하고 숙이고 참는 편이었거든요. 같이 사는 시부모님하고 부딪혀봤자 힘든 건 나다 싶어서 그냥 꾹꾹 참았죠. 그렇게 하루 왼종일 빡세게 집안일을 부려먹으면서도 그 와중에 저한테 임신 소식 없느냐고 압박까지 하는 겁니다. 몸이 좀 편해야 애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5시에 일어나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있는데 애는 무슨 애인가요?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일 바쁘다 그러고 야근도 자주 하다 보니 어쩔 때는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저 먼저 잠들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무슨 감시받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시부모님이랑 한 집에 있고 내내 집안일하고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요. 이게 뭔가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생각한 결혼은 이게 아닌데
갈수록 우울하고 지쳐가더라고요. 어쩌다 남편이랑 시간이 나면 저는 제 힘듦을 토로했고 남편은 처음엔 들어주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나더러 어쩌라고 그러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 살림해주러 온 사람이야? 엄마한테 살림 배운다 생각해. 뭘 배우는데 어차피 내가 다 하고 있구만.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엄마한테 말해줘? 너 살림 그만 부려먹으라고? 그럼 너는 여기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카페 한다고 했잖아. 그건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의미 없는 소리고. 자기야, 1년 반만 참아. 1년 반 뒤에 나가잖아. 아파트 주신다잖아. 그때까지만 그냥 엄마 아빠랑 잘 지내줘. 나야말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자기가 나 붙잡고 내내 징징거리면 나 너무 힘들다. 계속 살라는 것도 아니고 1년 반이잖아. 남편은 1년 반만 참으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저도 힘들었지만 참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끝이 있는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는 말처럼 그래도 1년 반 뒤에 나간다 생각하니 참을만 했습니다. 그때 분가해서 나가면 내 카페도 열 거고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남편하고 둘이만 사는 거니 신혼 느낌 내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머님의 임신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1년이 되자 더욱 심해졌죠. 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왜 임신이 안 돼? 저 결혼 전에도 검진 받았는데 별 문제 없었는데요. 그때 문제 없다고 지금도 문제가 없겠어? 너 검진 좀 다시 받아봐. 하고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검진은 저 혼자 받나요? 남편도 같이 받아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안 받는다고 바쁘다고 자기는 정상이라고 그러고 있고 어머님도 저한테만 닥달이더라고요. 결국 쫓기듯이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희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옆자리에 있던 여자분이 핸드폰을 놔두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제가 찾아주려고 급하게 따라갔는데 그분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황급히 계단 쪽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자리에 주저앉더니 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너무 놀라서 저는 엉거주춤 서 있었죠. 너무 서럽게 우시길래 저는 제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폰을 놓고 가신 거예요. 이거 전해드리러 따라왔다가. 감사합니다. 여기 휴지. 어머, 감사해요. 저는 훌쩍거리는 그분이 걱정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네, 실은 제가 아이를 되게 갖고 싶은데 생리를 안 해서 병원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임신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셨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갑자기 복받쳐서 눈물이 좀 났나 봐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서 검진 받으러 왔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네, 저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미희 씨와 저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 일을 계기로 연락처도 주고받았고 한 번씩 연락도 주고받았어요. 미희 씨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보러 갈 때 한 번씩 만나서 잠깐씩 얘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며 친해졌죠. 그 동네에 아는 사람이 없어 더욱 외로웠는데 그나마 가까워진 친구였다고나 할까요? 매일 반복되는 집안일과 시부모님의 눈총, 바쁜 남편과 외로운 타지 생활, 게다가 소식 없는 임신까지 마음이 많이 외롭고 지쳤는데 그래도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참 좋더라고요. 미희 씨와 저는 임신에 좋다는 음식도 공유하고 정보도 많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미희 씨도 저도 임신이 잘 되지는 않았죠. 그렇게 결혼 생활 1년하고도 3개월 정도 넘어갔을 때쯤이었습니다. 1년 반 살기로 했으니 이제 2-3달밖에 안 남았다 했어요.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아파트도 완공을 끝내고 곧 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하기로 했었고요.
합가 생활도 드디어 끝이다. 드디어 자유구나 생각했는데 뜻밖의 소식이 생겼습니다. 남편에겐 4살 어린 시동생이 있는데요. 그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요. 상대 여자는 25살의 어린 나이였고 약국에서 보조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이 안 되는데 시동생네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리셨죠.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결혼 진행도 되고 집에 인사도 오게 되었어요. 동서는 나이도 어리고 엄청 애교가 많은 성격이더라고요. 임신 때문에 급하게 결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뒷목 잡을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그 아파트를 시동생네 부부가 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뭐? 그 집을 도련님네가?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잖아. 그렇긴 한데 재수씨가 임신을 했고 그게 기특하니까 부모님이 그 집을 동생한테 주고 싶으신가 봐. 대신 지금 사는 이 집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신대. 이 집이 더 비싸. 부지도 크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부모님 돌아가실 날 기다리면서 저보고 여기 계속 살라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나더러 여기서 계속 살라고? 뭐 여태까지 살았는데 그냥 계속 살면 되잖아. 이제 적응도 됐고. 아니, 적응은 무슨 적응이야. 이 집 나갈 날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말 안 했잖아. 나 여기서 계속 못 살아. 우리가 그 집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 엄마 아빠 건데 상민이 주겠다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말해. 약속이랑 다르다고. 당신이 받겠다고.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당신이 임신이라도 해야 당당하게 요구하지.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냐? 뭐라고? 아니, 임신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해? 그리고 왜 어머님이나 당신이나 당연하게 나한테 문제 있다고 하는 거야? 병원에서 나 아무 문제 없댔어. 나도 건강해. 매년 건강검진하고. 그거랑 다르지. 정식으로 정자검사 한 적 없잖아. 너 그게 뭔 소리야? 그럼 내가 고자라도 된다 이거야? 병원에 안 갔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가봐야 알지. 왜 나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와, 진짜. 그러지 말고 병원 가보자.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도 본가에서 나간다 그래. 그 아파트 아니라도 그냥 우리 돈으로 빌라라도 사서 나가자. 나 더 이상 어머님 아버님이랑 못 살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린데. 나는 안 나가. 뭐하러 헛돈 들이고 나가냐고. 안 나가? 그럼 나 혼자라도 나갈까? 뭐? 이혼하자는 거야? 못할 거 없지. 나 1년 반만 참으래서 여태까지 참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 집은 도련님 내준다고? 내가 왜 더 있어야 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 게 누군데?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혼할 생각까지 있었어요. 1년 반만 이 집에서 있으면 아파트도 주고 분가도 시켜준다더니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속았다는 생각 들고 이대로 계속 못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란 작자가 알고 보니 본인 갖고 있던 돈을 주식에 다 꼬라 박은 거였습니다. 결혼 전에 보태서 빌라 구하는 데 쓰자고 한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면서 각자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금 통장에 넣어뒀고 남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저한테 말도 없이 주식에다 넣었는데 그 주식이 반토막 나면서 돈도 상당수 잃은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집을 구하기엔 빌라라고 해도 대출을 꽤 해야 되는데 남편은 왜 대출까지 하며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시댁에서 계속 살면 생활비도 따로 안 들고 그 생활비도 다 모을 수 있지 않냐면서요. 진짜 남편이란 인간도 대책 없다 싶어서 온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할 생각도 있었는데 남편이 잘못했다고 계속 빌었어요. 그래서 또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데 저도 1년 반 동안 그 집에서 식모살이만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사고회로가 안 돌아갔던 것 같아요. 이혼하는 것도 겁이 좀 났고요.
사람이 사회활동을 안 하고 한 군데서 오래 갇혀 있으면 생각도 단절된다는데 제가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부모님한테 돌아오면 되는데 그 단순한 일도 선뜻 용기가 안 났거든요. 결국 저희가 들어가기로 한 아파트는 시동생네가 들어가고 저희는 계속 시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도 여전했고 식모살이도 여전했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했는데 저는 못했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저를 더 고깝게 보셨거든요. 게다가 동서라는 여는 뻔질나게 시댁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알랑방구를 꼈습니다. 그맘때 저희 시부모님은 전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한 마트를 인수를 하셨는데요. 마트라고 해서 엄청 큰 대형마트는 당연히 아니고 아파트 앞 상가의 지하에 있는 중형 크기의 마트였습니다. 엄청 크진 않아도 나름 정육점까지 있는 규모의 마트였어요. 그런데 그 마트가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왜냐면 인근에 아파트들은 꽤 있는데 대형마트가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쇼핑몰이나 인터넷으로 장 보는 것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때만 해도 마트나 시장에 가는 것이 좀 더 보편화돼 있던 때다 보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인근에서는 제일 큰 마트다 보니 금방 주민들은 다 그 마트로 왔거든요. 카운터도 2개밖에 없는데 계산할 때는 늘 줄을 길게 서 있을 정도였죠. 시부모님은 전 재산을 다 끌어다가 그 마트를 인수하셨습니다. 아버님이 배 타면서 모으신 돈 전부에다 지금 사는 집 담보 대출까지 해서요. 그리고 시동생이 전담해서 마트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일하던 직원들까지 다 인수받기로 했기에 시동생이 관리자 및 책임자로 일을 하기로 한 거죠. 남편도 회사 생활 1, 2년 더 하다가 그만두고 마트 일에 합류할 생각도 있었고요. 아버님도 마트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일손 딸릴 때나 주말에 오라고 해서 캐셔 일을 시키더라고요. 동서는 임신을 했으니 그 일에서도 빠지고요. 저는 집안일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끔 마트 일까지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를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모와 동서의 행동이었습니다. 동서는 정말 뻔질나게 시댁에 왔는데요. 오면 콧소리를 내며 어머님, 어머님 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임신했는데 살랑살랑 애교까지 부리는 둘째 며느리를 유난히 예뻐하셨죠. 둘이 잘 지내는 건 제 할 바 아닌데 문제는 그 두 사람이 제 욕을 하면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고 눈치가 있는데 그걸 모르겠나요? 저는 일 시켜먹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 수군수군 거립니다. 드문드문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다가가면 딱 모른 척 딴청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가요? 방금 제 얘기 하신 거예요? 물어보면 뭔 소리 하냐고 네 얘기를 왜 하느냐 시침이 뗍니다.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집안 행사에서도 동서는 다 열애를 시켜주었습니다. 모든 일은 다 저에게 시켰고 약삭 빠른 동서는 어머님한테는 입안에 혀처럼 굴어도 저는 지 아래로 생각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님 생신이라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는데요. 어머님은 안 계셨거든요. 동서는 거실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길래 불렀습니다. 동서, 바빠서 그런데 야채라도 좀 씻어줄래? 그런데 제 말에 동서는 싫은 얼굴을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뭐해? 이거 어머님이 형님한테 시킨 거잖아요.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어머님 있을 땐 암소리 안 하더니 안 계시니까 바로 저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같이 좀 하면 안 돼?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데요. 어머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고 저 그리고 어제부터 배가 좀 땡겨서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야채 씻는 게 무리야? 네, 저한텐 무리예요. 형님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배 땡기고 불편할 땐 가만히 앉아서 쉬어야 하거든요. 어머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도 할까요? 하면서 빈정거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다른 가족들 앞에선 생글생글거리며 착한 척하다가 저랑 있으면 본색 드러내는 겁니다. 저랑 나이 차이도 6살 정도 나는데 싸가지가 장난 아니었죠. 그래도 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임신은 안 해봤어도 적당히 움직이는 게 태아에는 훨씬 좋다는 건 알고 있어. 제가 하라고 야채 바구니를 내밀자 동서는 저를 흘겨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대충 물 받아서 손가락을 휘휘거리며 씻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이 들어오니까 아, 배가 하며 배를 붙잡고 아픈 척을 하더군요. 어머, 왜 그래, 현주야? 서 있으니까 배가 좀 땡겨서요. 어제부터 좀 안 좋았거든요. 너 근데 여기 왜 있어? 밖에서 쉬고 있으라니까. 형님이 좀 도와달라고, 혼자 하시기엔 힘들다고 같이 좀 하자고 하셔서요. 그 말에 어머님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야, 너는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임신한 애를 부려먹어. 여태까지는 너 혼자 했잖아. 그냥 야채 씻는 거예요, 어머님. 다른 것도 아니고. 야채를 씻든 뭘 하든 네가 하라고. 너 현주 뱃속에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디서 시어머니 없다고 지가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그래. 현주야, 이리 와서 쉬어라. 무리하지 말고. 그러면서 동서를 데리고 가시는데 얼마나 얄밉던지요. 그 일이 너무 얄미웠던 저는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같은 며느리면 일도 좀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동서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싫다니까요. 왜요? 이것도 어머님한테 일러볼까요? 뭐라고? 너 진짜 싸가지 없다. 네, 저 싸가지 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안 입고 오면 애라도 가지시던가. 뭐? 형님 못하는 임신 저는 했다고 제가 눈에 가신가 봐요. 안 입고 오면 애 가지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하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대놓고 깐죽거리면서 저한테 싸가지 없이 구는 겁니다. 그 집에서 저는 완전 무시해도 되는 발에 채이는 돌멩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그런 일들이 점차 쌓여갔고 저는 어머님도 동서도 남편도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친구였던 미희에게 하면 미희는 저보다 더 화가 나서 분통을 터뜨렸죠.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더 열받는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너 진짜 속상하겠다. 그냥 그만둘까, 이혼해야 될까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 한편으론 이게 이혼할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함부로 이혼해라 마라 할 순 없는데 솔직히 너네 집 너무 심해. 듣는 내가 다 열받아. 근데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나중에 물려받을 것도 많잖아. 너네 시부모님이 한다는 그 마트 며칠 전에 지나갔는데 손님 되게 많더라. 잘 된다고 하더라고. 아파트 안 주셨으면 나중에 그거라도 너네 물려주시겠지. 근데 그것도 시동생이 하고 있어서. 그리고 물려받는다 해도 그게 언제가 되겠어. 내가 이러고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행복하지가 않아. 저는 그맘때 시댁에 있는 것조차 너무 우울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동서도 너무 얄밉고 어머님도 너무 야속하고 무엇보다 남일인 듯 나 몰라라 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결단을 못 내리고 있던 와중 뜻밖의 일이 있었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결국 그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또 동서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저보고 동서 먹이게 밥을 차리라고 하셔서 밥을 차렸는데 동서가 헛구역질을 하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님, 저 밥은 못 먹겠고 붕어빵 먹고 싶어요. 붕어빵? 네, 뱃속에 우리 똘똘이가 먹고 싶나 봐요. 그럼 먹어야지. 너 뭐하니? 붕어빵 좀 사와. 제가요? 그럼 내가 가리? 요 근처에 붕어빵 파는 데 없던데요. 사거리 쪽에 있어요, 형님. 저는 슈크림 먹을래요. 팥은 별로 안 좋아해서. 오시는 길에 우유도 좀 사다 주세요. 뭐해? 얼른 사와라. 하면서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하다못해 동서 간식 심부름까지 해야 되는 제 처지가 기가 막혔죠. 저는 결국 속이 부글부글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사거리 가기 전에 붕어빵 가게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붕어빵을 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생각만 하면서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중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머님과 동서가 무언가 엄청 심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혹시 예전에 수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술이라니? 제 친구 중에 결혼 전에 2번 정도 애가 져서 중절 수술한 친구 있거든요. 2번이나 수술하고 나니 몸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갖고 싶어도 아이가 잘 안 가져진대요. 혹시 형님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애 못 가지는데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닐까요? 만약 그런 거면 내 가만 안 있는다. 그 집 구석까지 다 고소해버릴 거야. 우리 집이 손이 얼마나 귀한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저 그 말 듣는데 너무 꼭지가 돌았습니다. 중문을 확 열어 제끼고 안으로 들어갔죠. 야,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있지도 않은 말을 마음대로 짓거려? 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어머님이랑 둘이서 나 뒷담했던 거야? 제 말에 어머님이 더 펄쩍 뛰셨죠. 너 쥐새끼야 뭐야? 왜 남의 말을 엿들어? 엿듣고 싶어서 들었어요? 저 없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지어가면서 뒷담하셨잖아요. 진짜 너무들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저는 그냥 형님이 결혼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임신이 안 된다고 하니 걱정이 돼서 원인이 뭘까 생각하다가 혹시나 해서요. 뭐가 어째? 네가 뭔데 걱정을 해? 너나 잘해! 하고 열받은 제가 동서를 확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참다 터진 거라 저도 눈이 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팔을 확 잡더니 사정없이 뒤로 밀어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뒤로 나자빠졌죠. 아프기도 너무 아픈데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더라고요. 야! 이게 미쳤나 정말! 어디 손을 대 어디! 하고 온몸을 부들거리면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동서에게 괜찮아? 몸 안 다쳤어? 네, 어머님. 좀 놀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충격받아서 말하자 동서가 깐죽거리며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임산부예요. 지금 저 때리려고 하신 거예요? 살인 미수예요. 그래, 너는 못하는 임신 동서가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형님이라는 인간이 잘하는 짓이다. 어디 임신한 동서를 밀치려고 들어. 지는 애도 못 갖는 주제에. 그 말에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만 줄줄 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있던 밥상을 그대로 들어 엎었습니다. 와장창하며 밥상 위에 있던 찌개며 밥이며 반찬이며 다 엎어지고 그릇은 깨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죠. 제가 밥상을 밀어버리자 어머님과 동서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확 물러나더라고요. 너 미쳤니? 도저히 못 해먹겠네요. 둘이서 아주 짝짝꿍이 잘 맞는데 당신들끼리 잘 살아보세요.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왜 참고 있었나 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제 가방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려다 열받아서 바닥에 두었던 붕어빵을 집어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야, 너 같은 인간한테 생긴 애가 어떻게 클지 알만하다. 아주 이 집구석이랑 잘 어울려. 천년만년 이 집구석에서 저 아줌마랑 끼고 살아. 둘이 아주 쿵짝 잘 맞잖아. 팔짱 끼고 다니면서 남욕도 잘하고 없는 소리 잘 지어내고 아주 환상의 조합이야. 네 애 낳으면 셋이서 그러고 다녀. 저는 그렇게 씹어뱉듯이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로 시모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홀가분이 나왔어요. 밥상을 엎었다 보니 제 옷까지 국물이 다 튀어서 엉망이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속만 시원한 겁니다. 내가 이걸 뭐하러 여지껏 참고 살았나 진작에 뒤집고 나올 걸 싶었죠.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제 차 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이미 전화했는지 받자마자 저보고 미쳤느냐 소리 지르더라고요. 너네 집 같은 집구석에서 살아봐. 안 미칠 재간 있는지. 나 더는 못 참아. 거짓말하고 사람 부려먹고 뒤에서 뒷담 수근거리는 너네 엄마랑 동서년도 꼴보기 싫고 남일인 양 모른 척하는 네가 제일 꼴보기 싫어.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 짐 똑바로 챙겨서 우리 집으로 보내. 안 그러면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시 쳐들어가서 쑥대밥 만들 거니까.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화 한 번 잘 못 내던 제 성격인데 그 집 2년 살고 성격이 완전 변해버린 것 같아요. 남편도 이혼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저는 잘 됐다고 이혼이나 빨리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제 짐 안 보내면 쳐들어간다고 다시 엄포를 놓았더니 제 짐들을 완전 쑤셔 넣어서 보냈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생 난리를 치길래 저희 엄마 폭발해서 있는 쌍욕 없는 쌍욕 다 갈겨주었습니다. 저는 미희에게도 이 얘기를 전해주었고 미희는 잘했다고 속 시원해 하더라고요. 저는 친정으로 와서 당분간은 보기 힘들 거라고 이혼 마무리되면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미희도 저를 응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혼을 하겠다고 했기에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집살이하고 일 부려먹은 걸로 이혼하는 거라 위자료도 받고 싶었지만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그에 따른 증거도 없고 괜히 소송하면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협의 이혼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어떻게든 위자료 받아내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에 그냥 끝을 내고 마무리 짓는 게 제 정신건강에 더 낫겠더라고요. 여태까지 참았던 게 무색할 정도로 이혼은 금방 됐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저는 한동안은 혼자만의 시간도 가지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혼 후의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부모님 도움도 받아서 다시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규모로 열었죠.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제 삶을 찾고 살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미희하고는 가끔 연락하고 한번 저희 사는 지역까지 놀러와서 밥 먹고 호텔 가서 같이 밤새서 수다도 떨었어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타지에서의 결혼 생활이지만 그래도 마음 잘 맞는 친구 하나는 얻었다 싶더라고요. 그 후에 미희는 임신했다며 임신 소식을 알렸고 저도 제 일처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도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맘때 저도 바쁘고 미희도 육아 때문에 바쁠 때여서 연락이 꽤 뜸했는데요. 뜬금없이 미희가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 재생하려는데 그 전에 미희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연아, 내가 방금 동영상 보낸 거 봤어? 아니, 이제 막 보려고 하는데 네가 전화를 했어. 대박이야 진짜. 그거 내가 다 직접 찍은 거야. 이게 뭔데? 너 보면 진짜 웃길걸? 일단 보고 나한테 전화 좀 줘. 그렇게 미희의 전화가 끊기고 저는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영상에는 웬 여자 둘이서 거리 한복판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선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구경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두 여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시모와 동서였죠.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시모가 동서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고 있고 동서도 발차기를 하며 시모한테 반격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모가 덩치도 있고 힘이 세다 보니 동서가 잽이 안 되는 듯 허공에만 발차기를 하며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네가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 들어 이 망하려나 하고 악을 써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시라고 말리는데 두 사람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안 말려지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겨우 시모를 떼어놓았는데 동서가 머리가 산발이 된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욕을 하며 엉엉 우는 겁니다. 저 멀리서는 경찰차가 오고 있고요. 거기서 영상은 끊겼죠. 이게 뭔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5년 만에 전 시모와 동서를 본 것도 놀라운데 두 사람이 머리채 잡고 악다구니 쓰며 싸우는 것도 너무 놀랐죠. 둘이서 그렇게 짝짝꿍이 잘 맞아서 저 욕하고 어머님, 새아가 할 땐 언제고 이게 다 뭔가 싶더라고요. 제가 벙쪄 있는데 미희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봤어? 이게 뭐야? 이 사람들 혹시... 맞아, 네 전 시어머니랑 동서잖아. 근데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네가 시댁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말하지 말래서 나도 얘기 안 했는데 실은 너네 시댁 마트 문 닫았어. 문을 닫았어? 장사 잘 됐는데? 너 이혼해서 여기 떠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앞에 대형마트 공사 시작했거든. 정말?
생긴다 만다 소리는 계속 있었는데 결국 그게 생긴 거야. 그거 생기고 나서 너네 시댁마트 쫄딱 망했지 뭐. 대형마트가 코앞에 있는데 누가 그런 마트를 가니? 그랬구나. 그거 전 재산 다 털어서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었던 거지. 여기 대형마트 생긴다는 소문은 계속 있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인수를 받았으니 비싼 값에 판 사람들만 논한 거지 뭐. 대형마트 생기고 나서는 너네 시댁마트는 손님이 없으니까 재고 관리도 안 되는지 유통기한 다 넘기고 완전 폐창고나 다름없었다니까. 그런 데를 누가 가니? 그런데 내가 소문 들어보니까 그 마트 망하고 너네 시댁 빚더미에 앉았다더라고. 애초에 빚도 많이 져서 한 거라며. 맞아. 집 담보로 대출 꽤 끌었었어. 근데 이 동네에서 소문이 났는데 마트 하는 집 둘째 며느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 몰래 팔아넘기고 도망갔다는 거야. 애도 놔두고. 정말? 그리고 날랐대. 그걸 어떻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을 몰래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애도 놔두고 가고.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완전 폐인처럼 지내고 너네 시댁 식구들도 빚 때문에 집 넘기고 갈 데 없는지 완전 작은 원룸 같은 데서 다 같이 산다고 들었거든. 너네 전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 찾아내면 죽여버린다고 온 동네 다 뒤지고 다녔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작정하고 집까지 몰래 팔았는데 멀리 도망갔지 설마 이 동네에 있겠느냐 그랬는데 세상에 오늘 나가다가 소란이 일어서 보니까 너네 시어머니랑 동서랑 싸움이 붙은 거야. 너네 동서도 진짜 멍청하다. 집까지 팔아먹었으면 멀리 도망가지. 이 동네에는 뭐하러 붙어 있어? 세상에 미쳤네. 이게 다 진짜야? 기가 막히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네가 예전부터 전 시댁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고 말도 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랬잖아. 그래서 나도 참은 거지. 근데 오늘 둘이서 싸움 붙은 거 보고 이건 무조건 얘기해줘야겠다 싶어서 동영상까지 찍은 거야. 장난 아니지? 진짜 기가 막힌다. 그래서? 그 뒤로 누가 경찰 불렀는지 경찰 왔어. 아마 너네 시어머니는 폭행죄 되고 너네 동서는 사기죄 아니겠어? 뭐라고? 저 그 말에 너무 웃겨서 폭소를 했습니다. 제가 막 웃으니까 미희도 같이 웃더라고요. 야, 진짜 속 시원하지? 그것들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진짜 시원하다. 이제 5년이나 지나서 솔직히 다 잊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들으니까 진짜 통쾌하네. 내가 얘기 잘 전했지? 고마워.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네. 둘이서 편먹고 짝짝꿍으로 없는 소리 해가며 나 욕하더니 결국 둘이서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꼴이잖아. 그러니까 완전 웃기지 않아? 내가 또 새로운 이야기 있으면 너한테 알려줄게. 알겠어. 저는 전화 끊고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비실비실 나왔습니다. 세상 둘도 없는 고부관계처럼 굴면서 저는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니 결국 그 둘의 끝이 치고받고 싸우고 나란히 경찰서 가는 꼴이라니요. 게다가 시댁도 망해도 아주 제대로 망했더라고요. 시모랑 동서 그리고 남편한테 질려서 이혼했지만 계속 결혼 생활 유지했더라면 저는 더 힘들어질 뻔했구나 싶었습니다. 차라리 그쯤에서 이혼한 게 다행이고 또 임신이 안 된 게 더욱 다행이구나 싶었죠.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게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든 일인데 지나고 보면 오히려 다행이었구나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임신이 안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가 없었기에 저는 좀 더 홀가분하게 그 집을 떠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임신이 안 된 건 전 남편 문제 같긴 합니다. 뭐 어찌됐든 이제는 제 알바도 아니지만요. 저를 무슨 무보수로 얻은 식모 취급하던 전 시모와 거짓말하고 저를 방치했었던 전 남편, 본인들 알아서 자멸했다 싶더군요. 그 후 다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는 재혼은 따로 하지 않고 지금까지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첫 결혼해서 안 좋은 기억만 있다 보니 재혼은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미희랑은 지금도 한 번씩 연락합니다. 미희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저도 저 혼자만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어요. 미희도 그 뒤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더 이상 전 시댁에 대한 이야기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들끼리 원망하며 여전히 그러고 지내겠죠. 심보 못되게 굴더니 결국 다 자기들이 돌려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일 하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를 잘 보듬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보란 듯이 혼자서 잘 살아가려 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28년 만에 종지부를 찍고 지금은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남편의 지독한 배신으로 내 인생의 반이 날아간 것 같은 깊은 우울과 상실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다 털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전 저는 둔하다면 둔하고 무디다면 참 무딘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30년 가까이 한 입을 덮고 살면서도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뭔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챘을 때 남편은 이미 내연녀와 2년 넘게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아챈 것도 남편과 그 여자가 점점 대담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저한테 들킬까봐 조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저보다는 그 내연녀에게 마음이 더 가면서 이혼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겠죠. 아니 어쩌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게 더 맞으려나요? 그래서 나중엔 아예 동네에서도 대놓고 그 여자와 차를 타고 다니고 밥도 먹고 했던 모양입니다. 주변에서 저희 남편이 어떤 여자랑 데이트한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야 저는 뒤늦게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가게에 들어가 몰래 뒤져보니 제가 모르는 카드와 내역서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들 다 사주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카드 내역서에는 음식점, 커피숍, 모텔, 옷, 자잘한 생활 관련 용품들도 많이 샀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카드는 거의 그 내연녀의 생활비 카드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알아채길 기다렸다는 듯 나오더라고요. 그래, 나 여자 있다. 이미 다 알아챈 마당에 뭘 더 숨기냐? 실은 당신이 계속 모르면 내가 말하려고 했어. 우리 결혼 생활 그만하자.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자리도 잘 못 잡고 벌이가 시원치 않아 저도 함께 고생을 하며 기반을 닦았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 늠름하게 잘 키워서 군대까지 보내놓고 남편 하는 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돼서 이제는 나도 남은 인생 조금은 편하게 살아보겠다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바람피고 이혼해달라니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먼저 이혼을 입에 올리냐고요.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가끔 들어와도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게다가 생활비도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야 저도 나가서 일을 했지. 이제는 생활비를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일체 모든 돈을 다 끄는 겁니다. 남편에게 따져도 보고 욕하고 싸워도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에 단단히 씌인 사람처럼 무조건 이혼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군에 있는 아들이 저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음이 싱숭생숭해질까봐 일부러 말도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전역을 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충격이 엄청 컸던 모양이더라고요. 믿었던 아빠가 엄마를 배신하고 이혼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으니까요. 아들도 아빠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난리쳤고 그 와중에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까지 찾아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하종미고 남편 인테리어 가게 바로 근처의 칼국수 집에서 일하던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보다는 6살이 적고 자식이 둘 있는 이혼녀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아들은 그 길로 저와 그 칼국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바탕 난리를 쳤죠. 당신이 우리 아빠랑 바람난 그 여자야? 하종미?
아들이 가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그 여자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놀라고 부끄러워할 텐데 그 여자는 도리어 남의 영업장에서 웬 행패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불러 어디 한번. 당신 때문에 우리 집 완전 파탄 났어.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남편 간수 못한 너네 엄마 때문이지. 뭐라고? 아들이 화가 나서 위협적으로 소리치자 그 여자가 건들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아휴, 무서워라. 아들 새끼가 완전 깡패네.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았어요. 누구더러 깡패래?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뒹군 년이 누구 보고 깡패니 어쩌니 짓거려?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가게 주인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 여자 머리채를 다 뜯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그 여자는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금까지 내게 되었고요. 게다가 남편은 그 일로 저와 아들에게까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아들 복학할 때 필요한 등록금까지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좀 늦게 입대를 한 편이라 1년만 더 다니면 곧 졸업인데 그걸 안 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애비라는 인간이 여자한테 미쳐서 자식 등록금도 안 준다고 하다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면서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고 소송 걸어서 위자료 싹 받아내야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을 받으려고 보니 남편은 이미 1년 전부터 야금야금 갖고 있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살고 있던 집 말고도 아파트 하나를 더 샀거든요. 그건 나중에 아들 주려고요. 그런데 1가구 2주택 문제 때문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된다고 해서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전세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아파트 하나를 이미 처분했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런 사정을 다 말했지만 남편은 사업상 힘들어서 처분 후 사용한 거지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은 아니라며 관련 서류까지 다 만들어서 증거를 쓰더라고요. 진짜 지독하고도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여자도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원래 남편과 그 여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걸 취하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그걸 왜 취하해? 그러면 나도 장인어른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뭐?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전에 돈을 빌린 적이 있으셨어요. 저도 모르게요. 저희 아버지 얘기도 할 얘기 참 많은데 사시는 동안 돈 사고를 좀 잘 치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걸로 속 많이 썩으셨고요. 저도 덩달아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괜찮으신가 했는데 저 몰래 제 남편에게 600만 원 가량의 돈을 빌렸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차용증도 썼는데 아버지는 그 돈을 안 갚았고 자기는 그래도 가족이라서 냅두고 있었던 거라며 위자료 소송 취하 안 하면 자기는 바로 고소할 거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 관련해서 문제가 몇 번 있으셔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정말 감방 신세를 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괴롭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빠 일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소한 나한테 미안한 감정도 없나 봐. 당신이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30년 가까이 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바람나서 이혼해달라고 하면서 아들 등록금도 안 내주고 생활비도 안 주고 압박하더니 기껏 이혼해주고 내 몫이라도 챙기겠다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다 막아? 내가 없는 일을 지어내는 건 아니잖아.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돈 빌린 것도 많고 나도 가족이라서 달라고 안 하고 참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나라고 600이 작은 돈이야? 차라리 달라고 하지 그랬어. 당신 지금 보니까 아버지한테 돈도 일부러 빌려드린 거네. 이런 일 대비해서. 사람도 참 내가 뭐 그렇게까지 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려고 작정을 했어.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 당신이야, 그 여자야. 당신 그렇게 똑똑하지 않잖아. 그 여자가 다 시킨 모양이지? 나도 이혼하는 마당에 내 거 지키려고 이러는 거야. 이제 당신이랑 나랑 남담인데 나도 내 권리는 챙겨야지. 참 대단하다. 정욱이는 평생 안 봐도 상관없나 보지? 필요 없어. 그 자식 그거 나한테 찾아와서 눈을 부라리면서 욕하더라. 아들놈의 새끼가 애비를 거의 칠 듯이 하더구만. 아빠가 바람나서 아내고 자식이고 나 몰라라 하는데 아들이 그럼 눈이 안 돌아?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필요 없다 이거지? 필요 없다고. 모자가 알아서 잘 살고 내 인생에서 좀 나가줘. 내가 여태까지 당신하고 정욱이한테 돈주머니 돼줬잖아.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돈주머니? 당신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돈주머니였는데? 젊어서 이 일 저 일 하면서 자리도 못 잡은 거 내가 일하면서 생활비 보태고 정욱이 키웠어.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돈주머니? 그딴 소리래? 내가 언제 자리를 못 잡았어? 이 일한 지가 언젠데? 다 필요 없고 위자료 소송 취하해. 안 그러면 당신 아버지 바로 고소할 거야. 다 늙은 아버지 감방 보내고 싶으면 계속하고.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남편 얼굴 꼴 보기도 싫고 하루빨리 끝내고만 싶더라고요. 저는 결국 위자료 소송을 취하했고 아버지가 남편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 비용을 반으로 나누어 재산 분할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잘못한 건 남편인데 저한테 남는 게 없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되자 말도 못하게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한텐 아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괴로워할 때마다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만 믿고 살라고, 자기가 엄마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거고 이제 아빠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하면서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 싶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아들은 아빠와 잘 지냈었어요. 저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말썽 부리는 일도 없어서 정말 수월하게 키웠거든요. 그렇다 보니 남편도 아들을 엄청 예뻐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저희 가정은 파토가 났고 애비라는 인간은 아들 따위 필요 없다고 하고 아들은 아빠에 대한 지독한 원망밖에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들에게도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제 잘못은 없다며 자기가 열심히 해서 꼭 저 호강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집을 작은 데로 구하고 아들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어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참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노력의 결실이었는지 아들은 한 학기를 남겨두고 조기 취업으로 원하던 외국계 회사 취업을 하였습니다. 아들과 저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일찍이 회사를 다니게 되었고 저도 아들한테만 기대고 살 순 없어서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에도 나가면서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혼을 했을 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또 아들과 둘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어느새 전 남편의 존재는 잘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한 번씩은 그때의 일이 떠올라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다 덮고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워낙 성격 자체가 예민하지 않고 깊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이렇게 살다 보니 좋은 점도 많고 편한 겁니다. 자유롭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들과 둘이서 산 지 3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느냐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문자가 아니라 직접 눈앞에 있으면 쌍욕을 해주고 싶을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은 더 이상 저와 아들이랑은 연관없는 사람이다 생각했기에
대꾸할 마음조차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전화 되느냐고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답장은 안 했죠. 아들한테 말해서 수신 차단을 해버릴까도 싶었지만 사실 한켠으론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난을 떨며 이혼해달라더니 영 사는 게 마뜩찮은지요. 하지만 그래봤자 남인데 뭔 상관인가 싶어서 또 신경을 껐어요. 그런데 그맘때 저희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저는 기분이 너무 언짢아졌습니다. 아니, 이 인간이 진짜? 뭐라고 하디? 아들은 약간 어두운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자기 좀 살려달라고 하시던데요. 뭐? 저는 기가 막혔어요. 물에 빠지기라도 했나요? 살려주긴 뭘 살려주나요? 뭘 살려줘? 전화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회사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와서 얼떨결에 받았거든요. 근데 아빠더라고요. 저보고 잘 지내냐고. 근데 엄마 안부 묻고 잘 지내냐 하면서 우리 너무 잘 지내니까 연락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못 지낸다고,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빠 쫓겨났대요, 집에서. 집에서 쫓겨나? 저는 이건 또 뭔 소린가 했어요. 자기 집에서 왜 쫓겨나나요? 그 바람난 여자 있잖아요. 하종미였나? 그 여자랑 그 여자네 자식들이랑 완전 미친 것들이라면서 욕을 하더라고. 미친 거 이제야 알았대? 제일 미친 게 본인이면서 미친 것들끼리 잘 살아보지. 이제 와서 왜? 근데 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긴 하더라고요. 뭘 하던데? 그 여자한테 아들 하나랑 딸 하나 있는데 딸은 갑자기 사고 쳐서 결혼한다고 결혼 비용 내놓으라 그래서 다 뜯어가고 아들은 무슨 불법 도박에 빠져서 완전 밑빠진 독이래. 몇 번 돈 갚아줬는데도 계속 사고 치고 다니고 빚까지 몰래 지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돈 이제 안 해준다고 했더니 그걸로 하종미 그 여자랑 아빠랑 대판 싸웠대.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아빠를 너무 긁어대더래. 아빠가 못 참고 그 여자를 때렸는데 그 여자가 그 길로 고소한다고 하고.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여자가 저를 고소한 것도 떠올랐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완전 상습범인 것 같더라고요. 불리하면 자기가 맞아서 도리어 고소한다고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고소했대? 네, 고소당했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아빠가 엄마한테 재산 안 주려고 돈 야금야금 빼돌렸잖아요. 그게 하종미 아는 사람한테 빼돌린 거였대요. 하종미가 그러라고 시켰다면서. 자기한테 돈을 빼돌리면 이혼 소송할 때 돌려줘야 될 수도 있으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일 관련해서 돈을 빌려줘서 갚는 식으로 빼돌리자면서. 아주 가지가지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종미 그 여자랑 또 내연 관계에 있는 남자였다네요? 뭐라고? 정말 가지가지라는 말로 부족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하종미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으면서 남편을 이용하며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재산 분할 적게 받게 해준다면서요. 그리고 남편은 그 장단에 놀아나 얼씨구나 모르는 사람한테 인테리어 관련 비용으로 쓴 것처럼 꾸미면서까지 돈을 빼돌린 거고요. 그 여자의 악독함과 남편의 어리석음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빠가 그거 알고 진짜 그 여자랑 그 남자랑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심지어 그 여자랑 재혼 초반에 꼬드겨서 집 명의도 그 여자한테 넘겨줬대요. 게다가 그 아들은 자기 도박빚 안 갚아준다고 하니까 계속 아빠 협박하고 위협해서 아빠가 무서워서 도망 나와서 지낸대요. 저는 남편 꼴이 참 과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산 아내와 아들은 무슨 다 쓴 휴지심 버리듯이 아무렇지 않게 버렸는데 정작 본인도 제대로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한심하고 우습고 내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해서 왜 살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너네 아빤.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뭐에 쓰인 것 같다면서. 하종미 그 여자는 진짜 악마도 울고 관련이고 그 아들이란 놈은 막장 중에 막장이라서 당장 내일 감옥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놈이라면서.
자기가 이상한 것들한테 제대로 당하고 있다고. 아빠 좀 살려달라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래서 정욱이 너는 뭐라고 했어? 솔직히 아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아빠라고 막 매정하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대일 대로 되어서 남편 꼴도 보기 싫지만 아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들은 급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나도 아빠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냥 심정이 그렇다는 거지. 나도 알아서 사시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빠 보니까 좀 걱정은 되는 것뿐이지 뭐. 저는 심란한 것 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우가 엄마랑 아빠는 이미 끝난 인연이지만 너는 천륜인데 무자르듯이 끊어지진 않겠지. 너도 성인이고 현명한 사람이니까 알아서 판단해. 다만 엄마는 너네 아빠 죽어서도 안 보고 싶은 사람이야. 내 장례식에 온다고 해도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엄마한테만 네가 딱히 강요 안 한다면 네가 아빠랑 연락하던지 어쩌든지 하는 건 네 자유지. 그렇다고 금전적으로는 절대 도움 주지 말고. 나도 아빠랑 딱히 연락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엄마한테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 시원하고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론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렇게 살려고 그 난리를 치고 아들과 저에게 비수를 꽂았나 싶었거든요. 그 후로도 남편은 저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엔 아들에게 물어 수신 차단도 했습니다. 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제 남남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악마가 울고 갈 그 내연녀한테 끝까지 탈탈 털리던지 막장 중에 막장이라는 그 내연녀 아들한테 위협을 받던지 말던지 저는 이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생각하라고 그토록 애원했을 때 매정하게 이혼해달라던 남편. 저와 아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등록금이며 생활비도 일체 다 끊어버렸던 남편. 위자료 소송이라도 하려고 하니 우리 아빠 들먹이며 최대한 안 주려고 머리 쓰던 남편. 제가 그런 전 남편에게 더 이상 남은 정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겠죠. 알아서 잘 살고 저는 제 인생이나 잘 살 겁니다. 남은 제 인생 저희 아들과 함께 제 건강 잘 챙기며 큰 걱정 없이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